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여러분하고 짬짬이 특강이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에게 상품 판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강의가 될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상행위 각칙에서요. 우리 유질계약, 상행위의 특칙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민법에 대한 어떤 행위의 특칙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물건과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질계약과 유치권이 있습니다. 알겠죠? 유치권이 민법의 유치권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질계약도 민법하고 다르죠.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상법은 상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의 편의를 위해서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질 계약을 허용한다는 그런 조문만 갖고 있지, 유질 계약에 대한 어떤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뭐 실행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법조문에 없어요.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판례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판례가 판례 법리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었죠. 유질 계약은, 그죠? 유질 계약은, 유질 계약, 질권 설정 계약, 질권 설정 계약과 별도로 유질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질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이 상인인 경우도 유질 계약이 허용된다는 것도 나왔었고요. 정리가 됐고, 판례 이론으로 정리가 돼 줍니다. 이렇게 판례가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유질 계약을 체결했으면 나중에 이제 담보권 실행 문제잖아요. 이 실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가 없단 말이죠. 조문에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된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질권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판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판례를 볼 때는요. 판례가 확 전압 판례를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면은 판례는요 조금씩 조금씩 그 부분에서 조금씩 확장되면서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 동일한 경우의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줄 두 줄이 어때요? 발전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질 계약과 관련해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1년 나온 판례만 제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례를 함께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라는 게 회사가 A거든요. 신한은행 주식회사와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하이파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약 2,100억 원을 2,100억 원을 어, 양수했어요. 그죠? 양수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채권을 A는 신한은행 주식회사나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 무렵에 2007년 12월경에 B의 종전주들은 A와의 사이에 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유한 B의 주식 전부인 6만 4천 주의 근질권 요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질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질권을 설정한 내용의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의 종전주들이요. B의 주식 전부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승낙서와 양도 증서를 교부해서 넘겨줬어요. 근데 이러한 그 근질권 설정 계약 체결한 건 좋았는데 이 설정 계약에는 나중에 이 질권 설정에 대한 그죠? 실행 부분이 있죠. 질권의
실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B가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니까 A는 어떻게 했냐면 근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 질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영원에 C에게 양도해 버렸어요. 질권 실행 차원에서요. 이때 A는요,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B의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결과 B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가 모두 마이너스로 평가됐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0원이므로 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금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줬어요. 알겠죠? 이렇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쟁점은 뭐냐?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 그래서 유질약정이 포함됐다는 말은 요 유질약정계약과 질권설정계약이 별도라는 뜻이죠. 체결된 경우에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행 방법이 우리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인데 이 절차를 질권설정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지 그랬더니 판례가 그렇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질약정에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물인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가격이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한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 주식의 가격 산정 방식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처분 가격을 산정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채권자가 실행했던 질권 방법으로 실행했던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했는데 우리 판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알겠죠? 뭐 손해난 것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이 질권 실행 방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상사 질권에 대해서는 질권 실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질권 설정 계약에 만약에 이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놨다면 그 계약에 따른다.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처분정산 방식으로 질권 실행하거나 이런 등등이죠. 이런 걸 채택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뭐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상법 59조 유질계약의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법 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민법 339조에서는 질권에 대해서 그죠? 질권 유질계약 그죠? 이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럼 상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단 이 조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유질계약이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럼 질권 설정을 실행을 했던 거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해 줘 가면서 이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결 요지는 있습니다. 상법 59조는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는 유질 약정을 어떻게 한다. 일단 허용한다는 특징을 알 거고 다만 상법은 유질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이거죠.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좀 전에 조문을 봤듯이 59조에 아무런 내용이 없죠. 없다. 이렇게 유질 약정에 포함된 질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이 있다면 거기에 정한 바대로 따르겠다. 따라야 한다고 했죠. 자, 구체적 사안에서는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유질 약정이 포함된 질권 설정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질물인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해서 질권 설정계획 정한 바가 없네요.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 약정을 근거로 처분 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방식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그에 따라서 처분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왜? 일단 형성 시장 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유질 약정을 근거로 처분 정산 방법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 산정 방식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어, 처분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자, 뭐 이제 우리가 판결 요지를 한번 가보면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 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범위, 손해배상 등의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판례의 입장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에 가서 1장 총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하고 회사법 총칙, 회사법 총칙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인격 부인론 들어보셨죠? 그 회사법의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죠? 법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권리 능력을 갖는 이 법인격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부인을 해서 구체적 타당한 법률 관계를 해설하는 이론을 갖고 있거든요. 이 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죠. 원래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사원과 회사 간의 그 분리 원칙이요. 이 분리 원칙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판례가 법인격 부인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였고요. 쭉 하면서 이제는 법인격 부인과 관련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구체적 타당한 해결을 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이제 뭐 다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 이번에 21년에 나온 이 판례를 갖고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면, 첫 번째 판례 있죠? 요거 신설회사에 대한 기존 회사의 채무 이행 청구. 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판례입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판례인 법인격은 이 법인격 부인론의 하나의 역조경을 정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법인격 부인론도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해서 신설회사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또는 거꾸로 역적용을 전제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있다. 뭐 사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기 때문에 이 법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 있죠. 저 것 책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책임을 못 묻는 거죠. 그렇죠.
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묻지 못합니다. 알겠죠? 왜? 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법인격이 이제 법인격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하나의 법리죠.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과 분리하는 부분인데, 그죠? 이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구체적 타당하게 법인이 잘못했지만 개인이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 있거나 개인이 책임져야 될 건데 법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를 깨버린다는 거죠. 부인을 해서 법인과 개인이 같은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A가 개인에게 책임 못 묻고 B가 법인의 책임 못 물었는데 요 법인격 부인론 요 부분을 구체적 그런 사안에서 만약에 깨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요럴 때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법인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개인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B가 개인에게 갖고 있는 책임도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겁니다. 이게 법인격 부인론인데 그래서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어, A가 법인에게 책임질 것이 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을 해서 개인에게 책임 묻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단계 있죠. 요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법인격 부인론인데 판례가 발전하면서 거꾸로 이 개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것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런 방법.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거꾸로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판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판례가 발전해 온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1번 판례만 한번 정리하고 이번 판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첫 번째 판례 기존 신설 회사에 대한 기존 회사의 채무이행 청구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A라는 회사가 있고요. A라는 회사가 있고 갑이 이 채권자인데 이 채권 집행을 그죠?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B라는 회사를 신설했다는 거죠. 신설함으로 해서 A와 B는 별개의 법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원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법인격 부인을 하게 되면 동일한 걸 봐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판례 내용입니다. 자, 가볼게요. 사안은 뭐 동일합니다. 갑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주식회사는요. 병주식회사는 갑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병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로 설립된 거라는 거죠. 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병이 설립됐단 말이죠. 회사가. 그런데 이 설립된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채권자의 을이 갑회사의 채무를 변탈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법인격이 부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A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을이죠. 을인데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됐던 거죠. 원래는 갑과 병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제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을 갖춰진다면 이렇게 같은 것으로 동일한 법인격으로 봐서 양쪽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이거는 지금 우리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쟁점은 그렇습니다.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갑회사가 채무 면탈을 의도로 기업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회사가 갑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서 그죠? 갑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책임 못 져. 나는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판례는 법적 근거는 뭐죠? 민법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칙의 원칙을 원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조문 그렇습니다. 상법, 그래서 우리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 조항은 어딨냐, 여러분 찾으면, 그 근거라기보다도 법인격 부인론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에 찾냐면, 169조를, 찾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요, 별도로 다른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란 상행이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뭐라고요?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회사의 개념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죠. 알겠죠? 부인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조항을 근거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인격 부인론의 법조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루를 찾는다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안을 해결해 볼까요? 쟁점 요지를 가보면 이렇습니다. 뭐 옛날부터 나왔던 앞쪽에 나왔던 그런 내용 확인한 것입니다.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동일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거예요. 알겠죠? 남용했을 때는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 채무행위를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청구할 수 있다. 왜?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니까. 이러한 회사 제도를 남용해서 법인격이 서로 다르다고 책임을 못 지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법인격 자체를 부인시켜서 동등하게 봐서 그죠?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인 거죠. 그 사안의 구체적 타당한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설립 당시 신설회사 설립을 통한 채무 면탈 의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채권적 중 일부가 법인격이 부인되는 신설회사에 설립된 요겁니다. 자, 우리 앞쪽에 그러면 요 나왔던 기본 판례하고 조금 있죠. 조금의 이론이 한 단계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도 사안의 그 해결 방법이 조금 넘어가고 있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 뭐였냐면 그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채권 중에 일부가 법인격이 부인되는 신설회사 설립된 다음에 발생했다는 거죠. 설립된 다음에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신설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랬지만 우리 판례는 설령 신설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판례를 21년 판례인데 버리지 않고 가져오게 된 이유는 바로 요 내용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게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를 설립을 했다. 설립을 했다. 그죠?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채무 면탈을 위해서 한 거예요. 채무 면탈. 그랬을 때 A의 채권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합시다. 이 갑은 어때요? 이렇게 B에게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을 이렇게 있는 것을 부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갑이 여기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도 청구할 수 있겠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앞쪽에 나왔던 이론인데 이 채권이요. 그 채권 중에 일부 채권이 뭐 총 채권이 10억이라면 10억인데 여기에서 5억 정도가 언제 만들어진 채권이냐면 언제요? B 그죠?
일부가 법인격이 부인된 신설회사 설립 이후에 설립한 다음에 여기서 채권이 발생했다는 거죠. 알겠죠? 채권이 5억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판례를 볼 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